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사법8심 보조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그 순간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 박수를 받는 외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1세기의 외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정입니다. 하버드에서 무역법을 전공한 후 줄곧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980년대 현대차 기술자로 미국에 파견을 나오셨다가 정착하게 되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었고 한국은 그저 부모님의 고향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조지아주 사반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서 대외 협력 고문으로 일하게 된 지 2년째였어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가 적임자라고 본사에서 파견 보낸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애착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 문화가 더 익숙했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9시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 왔어요. 리사 씨, 큰일 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당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포요? 누가요? 제가 되묻자 그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어요. ICE 요원들이 와서 한국인 기술자 6명을 데려갔어요. 지금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입구는 아직도 어수선했어요. 미국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책임자인 마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리사, 정말 이해할 수 없어. 6명이 없어졌는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저도 놀랐습니다. 수백 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고작 6명 때문에 전체가 마비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체포된 6명은 모두 핵심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첨단 용접 기술을 담당하는 김태준 엔지니어, 품질 관리 시스템 전문가인 박성호 대리, 그리고 자동화 라인을 총괄하는 이민수 과장까지요. 더 충격적인 건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IC 요원들이 영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국인들만 골라서 수갑을 채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즉시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술자들은 애틀랜타의 구금시설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법적 근거를 들어 항의해도 ICE 측은 불법 체류 의심자들을 정당하게 체포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영장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체포해 간 거였죠. 더 가슴 아픈 건 체포되면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보인 태도였어요. 김태준 엔지니어는 수갑을 차인 상태에서도 동료에게 외쳤습니다. 3번 라인 온도 조절 잊지 마세요. 그리고 품질 검사는 반드시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공장 가동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첨단 용접 기술의 경우 김태준 엔지니어가 혼자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같은 품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2주는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생산팀 매니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대체 인력이 오기 전까지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이 공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6명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린폴리시 매거진에서 이 사건을 다룬 기사가 나온 거였습니다. America cuts off its own nose. 미국이 코를 자른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기술자 체포 사건은 미국의 자아의 행위나 다름없다. 영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핵심 인력들을 체포한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CNN에서도 이 사건을 긴급 보도했어요. IC의 과도한 단속이 한미 경제협력에 금을 가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인터뷰에 나온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명의 한국 기술자가 없어서 전체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저녁 무렵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와 달라. 우리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훌륭한 한국 엔지니어들을 환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요청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만난 김태준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사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20년간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는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제가 미국 편에서 이런 일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점이었어요.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건지, 그리고 저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본사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임원진이 직접 조지하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할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무루 구사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죠. 리사,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미국 지사장인 톰 윌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발칵 뒤집혔어. 지금 상황대로라면 우리 공장 운영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제야 이 사건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6명의 기술자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신뢰 관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체포된 기술자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제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태준.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사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김태준 엔지니어는 제 사촌이었어요. 아버지의 형님 아들로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자주 만나던 오빠였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지만 그가 현대차에서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즉시 구금시설로 전화를 걸었지만 면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구금시설에서 만난 태준 오빠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니 그는 저를 보자마자 쓸쓸하게 웃었어요. 리사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기쁘긴 한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빨리 해결해 볼게요.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오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리사야, 우리를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를 걱정해. 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구금된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제가 잊고 있던 한국인의 정을 다시 느꼈어요. 오빠들이 없으니까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모든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태준 오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번 라인 용접부 온도 설정은 어떻게 됐지?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 점검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공장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책임감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생산 중단이 계속되면서 미국 현지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정말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안 되는 건가?
동료 직원이 물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나 첨단 용접 기술의 경우 김 엔지니어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죠. 그제야 미국 직원들도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주의 현대차 협력업체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조지아 사건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거였죠.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의 기술자들이 철수할지도 몰라 톰 지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요. 한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서 부당하게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 인종차별적 단속에 분노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한 기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체포되면서도 공장 가동을 걱정한 한국 엔지니어들이라는 제목이었죠. 태준 오빠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수갑을 차인 상태에서도 동료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다. 자신의 아니보다 맡은 일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여론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IC의 과도한 단속을 비판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불법 체류 단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미국 기술자들로는 품질을 맞출 수 없었어요. 불량률이 평소의 3배로 증가했고 고객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품질관리팀장이 절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준 오빠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구금시설에서 보낸 것이었죠. 리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괜찮다. 다만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또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모두 깨달았단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당당할 거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인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 톰버리서 우리 돈으로 485조를 요구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485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김상무에게 물었어요. 리사 씨,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정말로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김상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765조를 냈으니까 한국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내라는 거죠.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자 체포 사건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논리는 이랬어요. 일본도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도 같은 동맹국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달라. 하지만 이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플라자 합의는 1980년대의 상황이었고 지금 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485조라는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출 총액의 절반에 해당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25% 관세 폭탄도 예고했어요. 485조를 내거나 아니면 모든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회사 내부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미국 지사장 톰은 거의 공황 상태였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485조를 내든지 25% 관세를 감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역법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분석해 봤어요. 415조를 일시불로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그중 485조를 미국에 준다는 것은 국가 파산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일본이 765조를 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인프라 구축과 군사비로 잘 활용했다. 솔직히 말해서 쌈짓돈처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한국도 같은 역할을 해줄 때가 됐다. 쌈짓돈이라고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쌈짓돈 취급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 언론들은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일본 상납금을 쌈짓돈 취급, 이제 한국 차례라는 오만한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조차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우려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굴욕을 한국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썼어요. 일본도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제가 김상무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일본이 그때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765조를 냈지만 결국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485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방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일방적 굴복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관세는 감수하겠다. 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본과 달리 한국이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였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거부할 줄은 몰랐어. 톰 지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그냥 순순히 냈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은 한국도 일본처럼 순순히 돈을 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 모든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이미 200조를 넘어요. 기획팀장이 보고했습니다. 485조가 터무니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의 투자 방식이었어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모든 투자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 등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했던 거죠.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저도 분석해 봤어요. 무조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765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납했어요. 별다른 조건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내준 거였죠. 일본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처럼 했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서명만 안 했던 한국이 유일한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기사였는데 일본은 700조 넘는 돈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었다. 반면 한국이 거부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일본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거였습니다.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관세 25%면 우리 제품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하지만 김상무의 말은 달랐어요. 25% 관세는 25년 할부로 내는 것과 같아요. 485조를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무엇보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는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터진 뒤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극비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문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마사였습니다. Make America Strong Again의 줄임말이었죠. 리사 씨, 이 문서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김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진짜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엘라베마주에 7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삼성은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죠. LG는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에 26억 달러, 조지아주에 추가로 19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벌써 560억 달러가 넘네요. 우리 돈으로 75조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상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겨줬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커져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2025년 말까지 계획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총액이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에 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왜 408조를 추가로 내라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김상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투자의 특징을 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단순한 돈 투입이 아니었어요. 모든 투자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 공장에서 8,5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은 2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현지에 이전했죠. 문서를 더 살펴보니 한국의 투자 방식은 유럽 기업들과 매우 유사했어요. 독일의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에 투자할 때도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유럽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조건부 투자를 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일본이 낸 돈을 미국이 어떻게 썼는 줄 아세요? 김상무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몰랐거든요. 미군 기지 확장, 미국 인프라 건설, 그리고 중동 전쟁 비용으로 사용됐어요. 일본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었죠. 반면 한국의 투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미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창출된 미국인 일자리가 50만 개를 넘는다는 거였어요. 50만 개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김상무의 답변이 씁쓸했습니다. 민감한 자료를 보여줬죠. 미국 상무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사표 85조를 요구한 진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증가로 인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기술 발전을 늦춰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술 발전을 늦춰야 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사항이에요. 이번 사태의 속내 한켠에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압박이었던 거예요.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돈을 안 낸다면 그 조건으로 반도체 기술 이전과 자동차 핵심 기술 공유를 요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는 제3국으로 우회 수출을 늘리고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김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의 대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였죠. 그러면 결국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이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그리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죠. 반면 우리는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요구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25% 관세를 감수하겠다고 한 이유를요. 무조건 굴복하는 것보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택한 거였어요. 이제 미국 측에 자료를 전달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진짜 입장을 알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달자 역할을 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선택이 옳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명확해졌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였어요. 일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정말이에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방금 NHK에서 보도했어요. 일본이 미국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일본의 결정은 구체적이었어요. 추가로 3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반도체 기술 공유를 확대하며 군사비도 대폭 증액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사실상 제2의 플라자 합의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일본 내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다시 미국에 굴복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냈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1980년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한 일본 경제학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부럽다. 우리는 왜 항상 미국 말만 듣고 사는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대우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조건이라면서 왜 한국에게만 더 가혹한 요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한국의 선택을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이니치 신문. 한국의 강단이 있는 외교가 부럽다. 일본은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인가?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자주 외교의 모습을 일본도 배워야 한다. 산케이 신문조차 비록 보수 성향이지만 한국의 당당한 태도는 인정할 만하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보고 하자 즉시 반응이 왔어요. 매우 유용한 정보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의 거부. 과연 미국에게 이익일까?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만약 모든 걸 거부하고 철수한다면 미국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분석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미국 내 일자리 50만 개, 연간 경제 효과 800억 달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을 잃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기사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죠. 현대차 조지아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지역 경제에 15억 달러 효과를 내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내 실제로 조지아주 주지사가 워싱턴에 긴급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현대차 공장 철수 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엘라베마주, 텍사스주, 인디애나주 등 한국 기업 공장이 있는 모든 주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한다.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베트남과 인도의 반응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나선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로 여긴다. 군주와 신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에서 급한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4.75조는 그대로 두 대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10년에 걸쳐 나눠서 내도 된다는 제안이에요. 톰 지사장이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요구 자체가 부당한 거다. 분할 납부든 일시 납부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 일방적인 상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발언이 나가자 미국 내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 결별하고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려가 컸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철수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큰 구멍이 날 거였거든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현명할까?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전문가가 말했어요. 일본도 결국 타협했잖아요. 한국만 버틸 수는 없어요. 한국의 선택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그런데 이때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조지아주 선출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말한 거였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한국을 잃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욱 결정적인 건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트럼프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한국 기업을 쫓아내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IMF 직행을 막아낸 서명 거부라는 대반전 카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외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자로부터였어요. 리사 씨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 직접 접촉해온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담당자는 데이비드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끼리 만나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리사 씨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복잡해졌어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당연하죠. 한국은 일본이 아니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일본에게는 양보를 받아냈는데 한국에게만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데이비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게 뭔가요?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서 현금을 원해요. 공장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말이죠. 아니, 왜 현금이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데이비드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동 정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었을까? 한국의 기술력 증진을 막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한국을 견제하려는 것과 미국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건지 가슴이 먹먹했죠. 그럼 일본에서 받은 돈도 그런 용도로 쓴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을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다는 걸요. 데이비드 씨, 솔직히 말해서 이건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상납 관계죠. 데이비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사 씨, 현실을 봐야 해요. 미국의 힘이 없으면 한국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리사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요. 저에게요? 네. 백악관 아시아 정책 자문으로 오시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해 달라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백악관에서 일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저라면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죠.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왜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제가 설계한 협상에는 자존이 빠져 있었어요.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법은 틀렸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고 한국 측 입장에서 조건부 협상안을 제시하겠어요. 뭐 조건부요? 네. 485조 현금 대신 한국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기술 공유, 공동 연구 개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같은 실질적인 협력 말이에요. 현대차와 GM의 공동 전기차 개발, 삼성과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협력, LG와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공유,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면 4585조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기술이 협상 카드라는 걸 설명해 보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현금보다 기술력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시점 태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구금에서 풀려난 거였어요. 리사야, 고마워. 네가 많이 도움을 준 것 같더라. 오빠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런데 리사야, 너 많이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미국인 같더니 이제는 정말 한국인 같아. 태준 오빠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오빠, 저는 원래 한국인이었어요.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 맞아.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에게 최종 답변을 전달했어요. 한국 측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겠습니다. 미국 편이 아니라 한국 편에서요. 리사 씨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네,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네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양쪽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정체성이 명확해진 거였죠. 제가 한국 측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고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입장 선회를 시사하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의회였어요. 하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결의안이 발의된 거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톰 지사장이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리사, 워싱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485조 요구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합해서 백악관 내에서 한을 보낸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올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 굵직한 투자은행들이 모두 참여했죠. 더욱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중단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공개 서한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애플의 한 임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한 말이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죠.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트럼프의 입장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린 글의 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다. 우리는 함께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 485조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한국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뀐 거였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보여준 자주 외교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겠다. 결국 이 사태는 종결되어 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죠. 한국의 강경한 태도와 거대 미국이라는 강대국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던 한국이 오히려 큰 이득을 본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마침 현대차본사에서 글로벌 협력 담당 임원으로 일하자는 제안이 왔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죠. 정말 한국으로 오실 건가요? 김상무가 놀라워 했어요. 네,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리사 씨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을 완전히 등지는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데이비드 씨, 저는 미국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라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준 오빠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리사야, 진짜 왔구나. 환영한다. 우리나라에.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 있는 외교,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낸 새로운 협력 모델.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내 여론도 한국은 전략적 동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버티기 외교가 만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더 이상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말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사건 때문에 난리죠. 저도 기사나 뉴스를 보고 알게 되긴 했는데 당당한 대한민국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